안녕하세요. 황혼의 이야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내연녀의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 VVIP 카드로 장례를 치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우리가 살던 강남의 고급 빌라를 팔아버린 뒤 그들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5명의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저녁에 내린 소나기로 축축한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외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틀어져 있는 낡은 영화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는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식탁 위를 덮어놓은 덮개도 음식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고 그 냄새는 마치 조용한 원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민주는 또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과 약속이 있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은 핑계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4개의 벽에 둘러싸여 홀로 밥을 먹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텔레비전을 끄고 자려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밤의 정적을 깨고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누가 이 전화로 연락을 한 걸까요? 친구나 가족들은 모두 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낯설고 엄숙하며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민준 씨 댁 맞습니까? 저는 X경찰서의 이경희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라니, 왜 이 시간에 경찰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나? 아니면 퇴근길에 강도라도 만난 걸까?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준 씨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내분, 침착하게 들으십시오. 남편분께서 현재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상태가 좋지 않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당부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병원 주소만 간신히 되물은 뒤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달려가 허둥지둥 가방을 찾았습니다. 손발이 너무 떨려서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려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잠옷을 갈아입을 경황도 없이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빌라를 뛰쳐나왔습니다. 밤거리를 질주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고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반짝이는 광고판들은 이제 제 눈에 아무런 의미 없는 색의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민준이 무사하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고 제가 사랑하며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가 조금 차가워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지만 저는 그저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끔찍한 추측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 폭행 시비, 아니면 갑작스러운 중병. 생각할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제 불안함을 느끼셨는지 말없이 속도를 더 높일 뿐이었습니다. 택시가 응급실 입구에 멈추자마자 저는 거스름 돈을 받을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안으로 달려가 익숙한 모습을 눈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미 그곳에서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준이가 곧 죽게 생겼단다. 의사가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야 살릴 수 있대. 어머니의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는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민호 씨가 다가와 어색하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재수 씨, 일단 진정해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랑 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인 윤희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뒤에 서서 제 핸드백을 흘깃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황이 없어 그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사나 간호사를 찾아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모두들 바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공간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지친 얼굴의 중년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즉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에워쌌습니다. 저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은요? 괜찮은 거죠, 선생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리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잦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귓가에는 점점 커지는 이명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끔찍한 소식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준이 죽었다. 내 남편이 죽었다. 오후에 전화로 금방 들어오겠다고 웃으며 말하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혹독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소리치고 싶고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은 바싹 말라붙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형님 윤희 씨도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혹감과 설명하기 힘든 실망감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시어머니의 애절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제게 전화를 걸었던 이경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마치 무미건조한 사건 보고를 하듯 객관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 기록을 위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밤 10시경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상한 소리와 비명이 들린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박민준 씨는 옷이 흐트러진 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정보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쓰며 그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피스텔. 왜 민준이 그 시간에 오피스텔에 있었을까? 분명 레스토랑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경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그의 말 한마디는 제 상처 입은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박민준 씨 곁에는 다른 여성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박민준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부른 뒤 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여성. 그 네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내 연녀의 침대 위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그의 죽음 소식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자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늘 과묵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경찰을 보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역겨움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지금껏 바보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며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제가 그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 믿었던 돈으로 얻은 임대주택에서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사랑, 희생, 순결함은 모두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 곁에 누워있는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텅 빈 공허함과 쓰라린 배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더 끔찍한 것은 제가 그를 이미 오래전에 잃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은 그의 심장이 멈추기 훨씬 전부터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저 거짓말쟁이,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고통과 치욕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형님 윤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들은 가시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서연아, 일이 이렇게 된 거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건강 챙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준 씨 장례를 잘 치르는 거야. 병원비랑 다른 비용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녀는 말을 마치고 제 핸드백을 빠르게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VVIP 카드가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오직 조급함과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묵했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맞아. 민준이는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야. 이제 걔가 떠났으니 아내인 내가 책임지고
번듯한 장례식을 치러줘야지. 내 신용카드 어디 있니? 이리 내놔. 한도가 5억이라며 그걸로 우리 아들 마지막 길이라도 번듯하게 체면석에 보내줘야지. 시아버지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내 어머니 말이 맞다. 일단 민준이 일부터 처리하자.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아주버님도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재수 씨. 지금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려운데 장례 치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재수 씨는 민준이 아내고 재수 씨 재산도 민준이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수 씨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제가 항상 존경하며 아버지, 어머니, 아주버님, 형님이라 불렀던 가족들이 이제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를 위해서도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동생이 방금 세상을 떠났고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돈, 제 5억 원짜리 VVIP 카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가족의 위선, 탐욕, 그리고 무자비함의 전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돈을 빼낼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여줬던 관심과 사랑은 모두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제 돈줄이 끊기고 부자 아내에게 기생할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민준이 왜 내연녀의 집에서 죽었는지 묻지도 않았고 제가 겪고 있을 고통과 치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제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한 명씩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요구만이 가득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아주버님의 얼굴에는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침묵했지만 그 눈빛 또한 동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독수리 떼였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솟구쳤습니다. 고통보다도 더 강렬하게 그들은 제 안에 다른 사람을 깨웠습니다. 저 자신도 존재를 몰랐던 강하고 단호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도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식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둘러싼 네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례비요. 어머님 아들, 아주버님 동생은 다른 여자랑 있다가 죽어서 집안 망신을 시켰는데 왜 아무도 제게 기분이 어떠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면 다들 눈에는 이 치욕스러운 죽음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요? 제 말은 그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버릇없이 내 남편이 방금 죽었는데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한 달 내내 일하고 아내에게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마 그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그녀가 살 집을 얻어주는데 썼겠죠.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들 말씀이 맞아요. 저는 아내고 책임이 있죠. 하지만 제 책임은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배신을 뒤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하다 죽은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기다 죽었어요. 그 대가를 왜 제가 치러야 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동안 순하고 인내심 많던 며느리가 이렇게 반항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저는 침착하게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을 빠르게 넘겨 카드사 콜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의 카드사 통화, 연결음이 소름 끼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VVIP 카드 소유주 김서연입니다. 카드 번호는 제 카드 한도 5억 원 전액을 즉시 긴급 정지해 주세요. 형님 윤희 씨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서 깨어난 듯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어머니의 손을 피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재수 씨, 지금 무슨 장난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계속해서 콜센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요청 확인합니다. 사유는 카드 도용 위험이 의심되어서입니다. 즉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은행 측으로부터 카드 한도가 성공적으로 동결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순식간에 표정이 변한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는 후회한 점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막지 못하자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을까. 이 독사 같은 것, 은혜도 모르는 것. 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배신을 해. 네가 사람이냐. 그녀는 병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온갖 험한 말로 욕을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로 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부모님께 버릇없이 굴지도 않았고 민준 씨 속 썩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뭔가요? 남편의 기만과 온 가족의 탐욕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아무 빚도 없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두에게 확실히 말씀드리죠. 저희가 살고 있는 강남 빌라는 결혼 전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며 박 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꿈도 꾸지 마세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형님 윤희 씨는 빌라 얘기를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을 멈추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늘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 박영수 씨가 마침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우리 가족을 전부 길거리로 내쫓을 셈이냐? 누구를 내쫓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고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시신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비명, 아주버님의 무력한 고함, 그리고 시아버지의 무서운 침묵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며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났지만 동시에 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한적한 길을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락처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 실장님, 저 서연이에요. 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빌라를 급하게 팔아야겠어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으니 최대한 빨리 거래될 수 있게 해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전문가는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제가 처리하죠. 내일 바로 사람 보내서 사진 찍고 매물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최대한 빠르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했습니다. 빌라 문이 열리자 차가운 침묵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떠날 때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식어빠진 저녁 식사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고 텔레비전은 대기 모드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이곳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짓된 기억과 배신으로 가득 찬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부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준이 자주 사용하던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라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아내의 직감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 서류들이 있었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맨 아래까지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거의 만지지 않던 검은색 가죽 폴더에 끼워진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아파트 주소는 경찰관이 언급했던 바로 그 마포구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박민준. 계약 기간은 1년. 시작일은 거의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날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의 1년. 그는 거의 1년 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들, 접대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밤들은 모두 그의 또 다른 보금자리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수많은 청구서들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전기, 수도, 인터넷 요금 청구서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가 멀리 있는 거래처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했던 주말에 고급 호텔 영수증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색 벨벳 상자. 그 안에는 유명 보석상의 구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보석 목걸이였습니다. 구매 날짜는 몇 달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겼다며 무미건조한 축하 문자 한 통만 보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내연녀의 선물을 사느라 바빴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했던 것은 결제 항목에 적힌 가족카드, 본인 회원 김서연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제 돈으로, 제가 믿고 맡겼던 제 가족 카드로 다른 여자에게 줄 선물을 샀던 것입니다. 증오가 혈관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앉아 그의 배신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무심한 종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고통은 경멸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모아 별도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것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저를 계속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민준의 외도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텅 비었지만 동시에 극도로 냉정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와 함께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익숙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이 악마 같은 년, 당장 문 열어. 내 아들 재산 다 가로챌 셈이야. 문 열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아주버님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문 열고 제대로 얘기합시다. 안 열면 문 부수고 들어갈 겁니다. 그들 가족이 모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저를 어쩌지 못하자 곧바로 이곳으로 와서 압력을 가하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여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폭력과 독설로 저를 공격하고 돈과 이 집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 문을 부술 기세였습니다. 형님 윤희 씨도 시어머니를 따라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계산부터 하니? 문 열어봐. 무슨 일이든 차근차근 얘기하자. 우리 한 가족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렸지만 그 속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한 가족, 정말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마이크를 문 쪽으로 향하게 하여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모든 협박과 비방을 녹음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제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꽤 긴 시간 녹음을 한 후 저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저는 이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락처에서 빌라 관리사무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호 입주민 김서연입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며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보내 제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 안에 가만히 계세요. 바로 경비팀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연극이 곧 막을 내릴 것을 알았습니다. 몇 분 후 전동 카트 소리와 경비원들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은 말다툼과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싹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쫓겨났지만 내일, 모레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괴롭힐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저는 즉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감도 행동해야 한다는 마음속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스럽고 끈질긴 시댁 식구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어쩌면 더 난폭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침실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지만 옷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이 빌라의 등기부 등본, 신분증, 약간의 외화, 그리고 부모님께서 혼수로 주신 모든 보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작은 크로스백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준의 외도, 증거가 담긴 가방을 들고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적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옷가지와 개인용품만 골랐습니다. 민준이 제게 사준 모든 물건, 결혼사진, 사랑의 기념품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니 더 이상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조소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꾸며낸 사기극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었습니다.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사실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약 6개월 전 민준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면서 여자의 직감으로 조용히 퇴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제 비상금으로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구에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해 두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에게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작지만 보안이 매우 좋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곳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저의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져 단지 전체가 잠들었을 때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대형 콜밴을 부르고 기사에게 집 앞이 아닌 길가에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빌라의 모든 불을 끄고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잠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가 문을 잠그고 기다리고 있던 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차에 앉아 저는 마지막으로 빌라를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하얀 벽에 비쳐 그곳은 외롭고 차갑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꿈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제가 가꾼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저의 어리석었던 청춘을 가둔 금빛 새장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을 떠나며 저는 슬픔이 아니라 무한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여 안녕. 나의 어리석음이여 안녕. 차는 저를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임대한 오피스텔은 현대적인 건물의 15층에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빌라보다 훨씬 작았고 침실 하나와 주방이 딸린 거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을 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제 집, 거짓도 탐욕도 없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끔찍했던 하루가 지나고 처음으로 저는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꿈속에서는 악몽이 계속되었지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비칠 때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커피 한 잔을 타서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일어난 일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집 매매를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막 번호를 누르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시댁 식구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걸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문 밖에는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은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명품 옷과 비싼 핸드백, 완벽한 화장을 한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오만하고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몰랐지만 직감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침착하게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녀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김서연 씨, 민준 씨 아내 맞죠?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유리예요. 민준 씨 여자친구였어요.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1년 가까이 만났어요. 여자친구. 그녀는 감히 여기까지 와서 스스로를 제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에 놀랐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보려고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용건이 뭐죠? 제 남편은 죽었고 당신들 관계도 이제 끝났을 텐데요. 끝나다니요. 유리가 비웃었습니다. 말 쉽게 하시네요. 민준 씨가 떠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저예요. 당신은 서류상 아내일 뿐이었고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저였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노골적인 도발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본론만 말해요. 원하는 게 뭐죠? 제가 흥분하지 않자 유리는 약간 실망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가 죽기 전에 저한테 5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작은 집을 사서 우리 둘의 보금자리를 만들자고요. 곧 당신과 이혼하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이제 그가 떠났지만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당신은 아내니까 그를 대신해서 그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어요. 저한테 5억 원을 주세요. 그가 저에게 바친 청춘과 사랑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녀의 파렴치함에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보상금. 그녀는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제 돈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이제 제 남편이 죽자 제게 보상금을 요구하러 온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얼굴 두꺼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내연녀 유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입가의 미소는 친절함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그녀가 기대했을지도 모를 분노 대신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5억 원, 약속. 저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증명할 서류라도 있나요? 아니면 죽은 사람의 헛소리일 뿐인가요? 유리는 인내심을 잃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랑 말싸움할 시간 없어요. 민준 씨는 나를 사랑했고 나한테 약속했어요. 못 믿겠으면 말아요. 돈 안 주면 이 아파트 전체에 당신이 어떤 아내길래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게 만들었는지 다 떠벌리고 다닐 거예요. 그때 가서 당신 체면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아, 협박하시는군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소란 피우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면서 재미있는 것 좀 구경하는 게 어때요? 말을 마치고 저는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유리는 조금 놀라고 의심하는 듯 했지만 아마 제가 겁을 먹고 협상하려 한다고 생각했는지 거만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와
마치 자기 집인 양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가 증거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유리 앞 테이블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전기세와 수도세 청구서, 호텔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걸이 구매 영수증까지. 보세요.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그가 당신을 위해 마련해준 보금자리 맞죠? 매달 월세는 제 돈으로 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갔던 고급 호텔 여행도 제 카드로 긁었고요. 유리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보석 구매 영수증을 집어들고 그녀의 목에 걸린 반짝이는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예쁘네요. 그가 제 생일날 당신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이것도 제 가족 카드로 결제했어요. 당신은 지금 제 치욕과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제 돈을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네, 연녀님. 유리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민준 씨는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 했어. 번 돈?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쓰라린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 월급은 쥐꼬리만 해서 매달 차 할부금 갚기에도 빠듯했어요. 그가 당신에게 보여준 모든 화려한 생활은 전부 저의 어리석음과 제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신은 그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비싼 장신구일 뿐이었다고요. 저는 다가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분명했습니다. 이제 아직도 5억 원 보상금을 원해요? 아니면 제가 당신을 공갈,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 이 모든 증거들을 당신 이름, 나이, 주소와 함께 인터넷에 뿌려버릴까요? 죽은 사람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선택해요. 유리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처음에 오만하고 도전적인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심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악마를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순하고 만만하게 보였던 아내가 이렇게 날카롭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습니다. 꺼져.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유리는 겁에 질려 일어나다가 테이블 다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저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마치 귀신에 쫓기는 사람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를 쫓아낸 후 저는 새로운 활력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감상에 젖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 김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실장님, 저 서연이에요. 빌라 매매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서연 씨, 마침 전화하려고 했어요. 수화기 넘어 김 실장님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오전에 매물을 올렸는데 오후에 바로 집을 보겠다는 손님이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인데 아주 적극적이고 경제력도 좋아 보여요. 희망이 아주 커요. 정말요. 잘 됐네요. 편하게 집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열쇠는 정문 경비실에 맡겨두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슬픈 기억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위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보고 나서 바로 연락 줄게요. 걱정 말아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에 몰두하니 지난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다시 청소하고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곳을 온전히 저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실장님의 말대로 늦은 오후에 그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손님들이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해요. 집도 예쁘고 위치도 좋고 남겨둔 기본 가구들도 아주 좋아하네요. 무엇보다 서연 씨가 제시한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합리적이라서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요? 바로 계약금을 걸겠다고요? 네. 확실하게 하려고 서연 씨를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계약금을 내고 싶어 해요. 언제가 편한지 알려줘요.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편하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빠른 시작. 네, 실장님. 내일 오전 9시는 어떠세요? 실장님 사무실로 갈게요. 좋아요. 그렇게 정하죠. 손님께 다시 연락할게요. 대화는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서울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날들이 계속된 후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제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큰 돈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과거 제가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은 사람들과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곧 새로운 삶, 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시작할 충분한 자본과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집 구매자를 만나기 전 저는 이 도시에서 유일한 제 절친인 지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일이 터진 이후 저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끄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저는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너 대체 뭐 하길래 내가 전화해도 안 받는 거야?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울렸습니다. 약간의 서운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좀 일이 있었어. 지금은 괜찮아. 너 어디야? 시간 있어?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당연히 시간 있지. 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다 제쳐둬야지. 주소 보내. 바로 갈게. 익숙한 카페에서 지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민준의 죽음, 시댁의 실체, 그리고 뻔뻔한 내연녀까지. 지수는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경악하더니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며 욕을 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냐. 서연아, 넌 너무 착했어. 나였으면 SNS에 다 터뜨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었을 거야.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란 피워서 뭐해? 피곤하기만 하지. 난 그냥 조용하고 빨리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을 뿐이야. 지수는 안타까우면서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빌라 팔고 있어. 거의 다 된 것 같아. 돈 생기면 뭐라도 하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제 말을 듣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타까움과 통쾌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내 전 시댁 식구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할 말이 있긴 한데 해도 될지 모르겠다. 무슨 일인데? 그냥 말해봐. 어제 퇴근길에 X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말이야. 지수는 머뭇거렸습니다.
웬 사람들이 거기 널브러져 앉아 있더라고. 엄청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어.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바로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이랑 그 형님이더라고. 저는 굳었습니다. 진짜야. 100% 진짜. 내가 차 세우고 자세히 봤다니까. 내 시어머니는 앉아서 울고 있고, 시아버지는 넋이 나간 얼굴이었고, 아주버님 부부는 돈 문제인지 뭔지로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어. 정말 비참해 보이더라. 아마 내 집에서 소란 피우다 쫓겨나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거기서 임시로 지내는 것 같아. 지수의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정심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울 정도의 통쾌함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탐욕과 무자비함에 대한 즉각적인 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빌라에서 호의호식하며 제 돈을 쓰고 저를 현금 인출기처럼 여겼습니다. 이제 기댈 곳이 없어지자 그들은 즉시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의 쓴맛도 그들 가족이 지금 맛보고 있을 쓴맛에는 비할 바가 못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저는 새 주인에게 집을 넘기기 전에 남은 중요한 서류 몇 가지를 챙기러 빌라에 다시 가야 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장난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 문을 잠그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익숙한 인형이 나타나 제 앞을 막았습니다. 형님 유니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평소에 세련되고 거만한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잠을 못 자서 얼굴은 초췌하고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증오와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잠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며 대답하지 않고 비켜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팔을 벌려 제 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몇 분만 얘기 좀 하자. 형님이랑 저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있어. 윤희 씨는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예전에 나랑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잘못 대한 거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가족들을 대신해서 사과할게. 우리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정말 어설픈 연극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과가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과요. 사과 한마디로 모든 걸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님 사과가 제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려 줄 수 있나요? 제 남편을 깨끗한 모습으로 되살릴 수 있나요? 윤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비볐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 그날 이후로 갈 곳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어. 부모님은 늙고 약하시고 우리 아들은 며칠째 계속 열이 나. 다리 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는데 말도 못하게 힘들어. 서연아, 제발 불쌍히 여겨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예전 동서 사이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이 위기를 넘길 작은 방이라도 구할 돈만이라도 나중에 꼭 갚을게. 약속해.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남편의 치욕스러운 장례식을 위해 제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때 정을 생각했었나요?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욕하며 저를 비방할 때 정을 생각했었나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똑똑히 들으세요. 제 돈은 단 한 푼도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없어요. 당신들이 오늘 겪는 고통은 모두 자업자득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불쌍한 척 연기하지 마세요. 비켜요. 말을 마치고 저는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밀치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희 씨는 제가 그렇게까지 무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 이 악독한 것, 너도 똑같이 벌 받을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비웃음만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에요.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김 실장님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저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님과의 불쾌한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눈앞의 목표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미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일어나 저와 악수하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쪽은 제 아내 한입니다. 저희는 서연 씨 집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집이 좋은 새 주인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김 실장님은 곧 우리를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각종 서류와 계약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은 매우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 씨와 한 씨는 가격을 깎거나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의 이전과 서류 절차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우호적인 태도는 저를 매우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저와 남 씨는 서명했습니다. 그 직후 남 씨는 약속대로 집값의 50%를 즉시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띵동하는 입금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액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티켓이었고 저의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네요. 한 씨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요. 김 실장님과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악수했습니다. 김 실장님은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와 기쁜 얼굴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서연 씨. 거래가 정말 빠르고 깔끔하게 끝났네. 나도 덕 좀 봤어요. 이 돈으로 이제 뭐 할 계획이에요? 저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아마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면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야죠. 그것도 좋지.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거야. 김 실장님은 공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님의 사무실을 나와 저는 거리를 만보했습니다. 큰 돈을 손에 쥐었지만 미친 듯이 기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큰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돈이 마음의 상처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게 기회, 스스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제가 결정해야 했고, 이번에는 누구도 저를 상처 입힐 권리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윤희 씨와의 만남 이후 시댁 식구들이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과 끈질김을 너무 얕봤습니다. 집 매매 계약을 하고
며칠 후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돌아왔을 때 비극은 아파트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명의 박씨 가족이 모두 입구 바로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옷은 흐트러지고 얼굴은 초췌하며 더러웠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을 하지 않고 갑자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 바지를 붙잡고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얘야, 내가 잘못했다. 1000번, 10,000번 잘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지금 우리 가족 꼴 좀 보렴. 갈 곳도 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어. 제발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가족 좀 살려줘. 그녀의 행동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비틀거리며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아비가 할 말은 없지만 죽은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좀 열어다오. 아주버님과 윤희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고통과 아픈 아이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죽자마자 부유한 며느리에게 무정하게 쫓겨난 불쌍한 가족의 완벽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 옷차림은 번듯한데 어떻게 시댁에 저럴 수가 있담. 정말 은혜도 모르는구나. 남편 죽자마자 시부모를 길거리로 내쫓다니. 저 늙은 부부 좀 봐. 너무 불쌍하다. 그 말들은 바늘처럼 제 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약하고 쉽게 당하던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론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화를 낸다면 그들의 말처럼 제가 악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도 언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본 다음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죽어서 저도 매우 슬픕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 여기 계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아내를 거의 1년 동안 속이고 아내의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다가 바로 그 내연녀의 침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아내이긴 하지만 제 부모님의 재산으로 그 배신의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시댁 식구들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척하는 연극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해? 걔는 죽었어. 내 맘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 이 버릇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네가 걔 재산 다 차지하고 이제는 명예까지 더럽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그 며느리입니다. 돈이랑 집 다 뺏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연극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비방하며 저를 사람들 눈에 죄인으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의 순식간의 태세 전환과 온 가족의 동조에도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이성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저를 짓밟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저를 향한 손가락질을 피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가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줄 알고 비웃었습니다. 전화해봐. 누구를 부르든 소용없어. 정의는 여기 있으니까. 그는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112, 네. 경찰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시댁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서연입니다. 지금 아파트 로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소리치고 비방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의 가족들입니다.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씨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동그랗게 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가 감히 경찰을 부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버님과 윤희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몇몇 이웃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아가씨, 그만해요. 집안일은 조용히 해결해야지. 경찰까지 부르면 일이 커져요. 저는 그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건 공공질서 문란 행위이고 공갈 협박입니다. 제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와 이 아파트 전체를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약 10분 후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보자 시댁 식구들은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며 떼를 쓰려 했지만 한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관련된 분들은 모두 경찰서로 가서 진술하시죠. 여긴 소란 피울 곳이 아닙니다. 저는 경찰에게 남편이 죽은 후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시달리고 협박받았다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전 빌라에서 그들이 저를 협박했던 말을 녹음한 증거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박 씨 가족 전원에게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시어머니는 뒤돌아 저를 불타는 눈으로 쏘아보며 저주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더 이상 그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그들 사이의 증오로 얽힌 마지막 연결고리마저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주 후 빌라 매매 절차가 완료되고 나머지 50%의 잔금을 받았습니다. 평생 일해도 벌 수 없을지도 모르는 숫자가 찍힌 통장을 손에 쥐었지만 저는 극도의 기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배신, 그리고 제 청춘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다시 세울 자본이자 발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임대했던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보호해 주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과거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저는 도심에 있는 고급 서비스 레지던스를 임대했습니다. 이곳은 보안이 철저하고 관리가 전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사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절친 지수를 제외한
모든 옛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게으름을 허락했고 정해진 시간표 없이 살았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었습니다. 발코니에 몇 시간씩 앉아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점차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쑤시거나 매일 밤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용한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꽃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다채로운 색상의 신선한 꽃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퍼지는 부드럽고 순수한 꽃향기에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꽃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매일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 속에서 사는 것. 그 꿈은 결혼 생활과 생계 걱정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한 여건과 자유가 생긴 지금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저는 가진 돈을 쓰며 안주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었고 가치를 창출하고 싶었고 제가 사랑하는 일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결정은 거의 즉시 내려졌습니다. 저는 꽃집을 열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 꽃들처럼 향기롭고 화려한 시작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그다지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 위치한 작고 예쁜 꽃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다짐처럼 가게 이름을 안현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꽃을 팔 뿐만 아니라 작은 행사 장식, 사무실이나 카페의 꽃꽂이도 맡았습니다. 저는 동이 틀 무렵 직접 꽃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고 손수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고 손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항상 저를 기쁘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꽃향기 속에서 살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며 제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화장을 하고 화사하고 세련된 옷을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소는 제 입가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옛 친구들이 지금의 저를 만난다면 아마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자유, 자립, 그리고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가게의 단골 손님 중에는 특별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서. 저보다 몇 살 위인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처음 가게에 온 것은 어머니 생신 선물로 호접난 화분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외모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말했고 특히 아주 선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거의 매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사무실 책상에 놓을 작은 꽃다발을 사러, 때로는 그냥 들러서 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러 왔습니다. 우리는 꽃의 종류부터 독서, 취미, 인생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준서가 깊고 진실하며 매우 섬세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안전함과 존중받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망가진 진열장을 고치느라 낑낑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주저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게에 손님이 뜸해졌을 때 준서가 들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꽃을 사지 않고 구석의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꽃바구니를 다 만들었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매우 달랐습니다.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마 좀 이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서연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서연 씨 곁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져요. 당신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당신을 지켜주는 그런 미래를요.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의 고백은 화려하거나 꾸밈이 없었지만 제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한 남자에게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눈에서 불현듯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준서의 고백 며칠 후 저는 꽃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예전 빌라의 이웃 주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로 알아보고 반갑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한때는 한 가족이었는데 전 시댁 식구들 소식은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비참해. 하늘이 무심치 않더라고. 아가씨가 떠난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듣자 하니 시아버지 박영수 씨는 너무 속을 끓이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는 누워서 말도 잘 못한대.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복권을 팔러 다니고 어쩔 때는 시장에서 구걸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혀를 찼습니다. 가장 불쌍한 건 아주버님네야. 남편은 게으르고 도박에만 빠져서 돈 다 날리고 그 아내 윤희 씨는 더 이상 못 참고 이혼 서류 내고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대. 이제 아주버님은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 주워서 하루하루 연명한데 그 집 아들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정말 인과응보지.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그저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하고 먼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이나 기쁨도 없었지만 동정심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탐욕과 무자비함이 바로 그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훨씬 더 밝고 좋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제 영혼을 흐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꽃집 문을 닫은 후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도시의 불빛은 환상적으로 반짝였습니다. 준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따뜻함과 신뢰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저는 환하고 온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더 이상 거창한 결혼식이나 허황된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준서처럼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저의 독립을 존중하며 저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가꾸어 나갈 준비가 된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어둠 속에 잠겼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문이 닫히자
더 밝은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자로서 절대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스스로 강해지고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섰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우리가 꿈꾸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 미래는 이제 제 손안에 있었고 저는 그것이 저 꽃들처럼 화려한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